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원격 수업 두 번째 강의 5.16 군사정변과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19로 정말 우리 민주주의의 꽃이 피어졌습니다만은 다시 5.16으로 군인들에 의해서 우리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1961년 5.16으로 정권을 차지한 박정희는 1979년 11.6 사건으로 죽는 그때까지 절대 권력자로 20여 년 가까이 우리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자,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평가받고 있고요. 다만 민주, 인권, 평화의 가치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희는 교과서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가르칠 거고요.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고 어떠하다라고 스스로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16 군사정변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한번 볼까요? 자,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은 권력 유지를 위해 관권을 동원하여 조직적이고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조직적인. 당군 이래 최대의 부정선거다 이렇게 표현하죠. 3.15 부정선거가 되겠습니다. 자, 4.19 혁명 이후 이승만이 하야한 다음에 장면 내각이 들어서죠. 그러면서 우리가 헌법을 개정을 합니다. 자, 조금 있다가 헌법 개정에 대해서 살짝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4.19 혁명 이후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로 국회를 구성을 하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계속 갈까요? 자, 박정희입니다. 1961년 박정희가 5월 16일 날 탱크를 동원하여 정권을 장악합니다. 이걸 5.16 군사정변이라고 하죠. 헌정 질서를 무시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20에서 30여 명의 군인들로 구성된, 다 군인이에요. 현역 군인도 있고요. 퇴직한, 전역한 군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20에서 30여 명의 국가재건최고회의를 구성을 합니다. 이 국가재건최고회의는요, 완전히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장악한 초입법적인 기구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961년부터 이제 군정이라는 걸 실시합니다. 군인들이 통치하는 게 군정입니다. 또 이승만과 똑같은 방법입니다. 반공을 강조하죠. 반공을 통해서 또 국민들을 또 모이게 하는 겁니다. 4.19 혁명에서 분출된 민주적 요구들을 철저히 억압하고요. 언론을 탄압합니다. 정치인의 활동을 금지하고요. 중앙정보부라는 걸 설치해서 정권을 장악하고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중앙정보부가 이제 지금의 우리가 안기부로 바뀌었다. 지금 이제 국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을 개정하게 됐죠. 1962년에 헌법을 개정합니다. 뭘로? 대통령 중심제로 개헌을 하게 됩니다. 박정희가 군정을 실시했을 때요, 이런 발표를 합니다. 평화롭게 정권을 이양하겠다. 자신은 정치하지 않겠다. 나라를 안정시킨 다음에 민간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을 지켰나요? 당연히 안 지켰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지켰다고 해요. 왜냐하면 박정희가요, 민간인에게 정권을 이양한다고 그랬잖아요. 군인한테 말고. 박정희 본인이 군복을 벗습니다. 전역을 해요. 전역을 했으니까 이제 민간인이 된 거죠. 박정희가 전역을 한 다음에 공화당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이거 약속을 지킨 건지 안 지킨 건지 좀 애매하네요. 정권이 안정되면 민간에게 정권을 이양하겠다. 그래놓고 본인이 군복을 벗고 민간이 돼서 정치에 출마.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963년에 당선이 되게 됩니다. 박정희가 당선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경제를 강조했기 때문이에요. 경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경제를 강조했습니다. 사실 195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원조가 끊어지면서 우리 경제가 큰 위기가 있었다 여러분 얘기했죠. 그런 위기를 극복해 줄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저 사람이면 잘 먹고 살게 해주다. 오로지 경제, 첫째도 경제, 두 번째 경제, 세 번째도 경제였거든요. 자, 그러면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돈입니다. 또 박정희 정부는요, 장면에 경제 개발 계획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돈이에요, 돈. 그럼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그래서 가져와야죠. 어디서 가져옵니까? 미국이 우리한테 야, 너희 베트남 전쟁에 나갈래? 내가 돈 줄게. 나갈게. 또 일본한테 가서 야, 우리 지난 5, 6년 동안 우리 너희한테 고통받았는데 야, 돈 좀 줘야 되지 않아? 우리 전부 다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테니까 우리 서로 협정을 맺자. 한일 협정을 맺어서 돈 좀 주라. 그러면 일제 너희가 우리를 통치해서 우리 괴롭혔던 거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게. 이렇게 얘기하죠. 한일 협정.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돈을 확보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안타깝다는 말만 계속 나오네요. 자,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협정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일 협정의 내용을 봤더니 보다시피 경제 개발에 대한 자금이 확보가 필요했다. 왜냐하면 작년에 경제 개발 계획을 그대로 받아들였거든요. 또한 미국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입장에서는 미국이 소련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 한미일 삼각 공조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한일 회담이 시작합니다. 언제? 1962년에 우리나라의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종필과 일본의 외교부 장관이었던 오이라가 비밀 회담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당시요, 이 비밀 회담을 한다는 소문이 막 퍼져요. 우리가 일본에게 굴욕적인
한일 협정을 맺으려고 한다는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964년 6월 3일 날 시위가 발생합니다. 이걸 우리가 6.3 시위라고 합니다. 이때 이런 표현도 나와요. 대한민국의 민족적 민주주의는 더 이상 없다. 죽었다. 장례식을 치러버립니다. 야, 민족적 민주주의의 장례식을 치렀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자, 한마디로 한국사 공부 막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사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국사 너무 어려워요. 시험 공부가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사 책을 놓고 아이고 한국사님 좋은 데 가세요 하고 한국사 책을 놓고 한국사를 장례식 시키는 거죠. 내 인생에 한국사는 이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보면서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막 아이고 하시고. 자, 한마디로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이라는 것은 민주주의가 이제 없다는 거죠. 자, 정부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요. 군대로 시위를 탄압하게 됩니다. 사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제2차 을사늑약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지만 당시 돈이 필요했던 정부, 박정희 정부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단돈 6억 달러에 팔아버리게 됩니다. 안타깝죠? 당시 그 주요 내용으로 보시면요. 한일협정에 돈이 필요해서 한 거니까 돈을 약간 말씀드리면요. 무상 3억 달러. 이게 이제 어떤 게냐면 독립축하금이라는 명분으로 주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누구한테 맞았어. 내가 맞아가지고 병원에 한 달 입원했단 말이야. 근데 나 때린 놈이 와가지고 정말 미안하다. 너 때려서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이런 진심 어린 사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너 나한테 맞은데 다 나았다며? 이번에 뭐 퇴원한다면서 퇴원 축하해. 퇴원 축하금을 준 거예요. 독립축하금 3억이라는 거. 정말 굴욕적인 거죠. 자, 그리고 유상으로 이거는 빌려준 겁니다. 유상으로 2억 달러에다가 차관으로 또 1억 달러를 줍니다. 합이 6억 달러예요. 자, 6억 달러가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오늘 날짜 기준으로 환산을 했더니 8천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당신 8천억 딱 생각하시고 8천억? 그러면 괜찮은데? 괜찮은 거 아니야? 많이 받았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당신은 안 되는 거죠. 당연하죠. 우리가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돈도 받아야 되겠지만 진심 어린 사과와 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걸 하면서 그 어떤 청구권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일제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 강제, 징용 수많은 문제점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일제는 계속 얘기하고 있죠. 야, 너희들 우리하고 한일 협정 체결했잖아. 돈 받아갔잖아. 돈 받아가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했잖아. 일본의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국교는 정상화됐습니다만은 또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식민 지배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배상은 받지 못해서 오늘날도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계속 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안타까운 얘기만 계속 하네요.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베트남 전쟁의 파병이 되겠습니다. 미국이 요청을 합니다. 미국이 한국군을 현대화시켜줄게. 또 베트남 건설에 너희들 돈 해줄게. 또 우리가 사우디나 이런 데로 가는데 내가 좀 주선을 해줄게. 미국이 엄청난 차관과 돈이죠. 그 기술 제공을 약속을 합니다. 이게 당시 미국의 우리나라로 대사관으로 와 있었던 브라운이 이 각서를 써줍니다. 브라운 각서. 자, 박정희 정부에서 또 돈 준다고 하니까 또 가야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군의 전력을 증강하고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과 인력 수출들이 활발히 일어납니다. 사실 경제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우리의 젊은 군인들의 목숨을 바쳐 이루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점 볼까요?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생도 있었고요. 일부 한국군에 의해 베트남의 양민이 희생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한국군도 베트남에 가서 상당한 많은 잘못을 저지르긴 했었죠. 또한 라이따이한이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라이따이한이 뭐냐? 자, 라이라는 것은요, 혼혈이라는 뜻이고요. 따이한이라는 것은 바로 대한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당시 한국군들이 가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과정에는요, 일부 성폭행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우리가 인정할 부분이 되겠고요.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베트남에 가서 당시 한국군으로 참전했다가 한국 군인들 중에서 범죄를 일으킨 뭐 도둑질이나 아니면 성폭행이나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한 사과를 하셨습니다. 자, 대통령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죠. 실제 이 라이따니안의 수가 뭐 최소 3천에서 최대는 뭐 2만 명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의 아픈 과거입니다. 우리가 반성해야 될 과거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이거 말고도요. 이 베트남 뭐 우리가 예를 들면 방금 한일협정 그 다음에 베트남 파병, 그리고 여러분들 독일에 광부하고 간호사를 보냅니다. 파병해가지고요, 이들한테 바로 달러를 받아들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갖은 방법을 통해서 경제개발을 위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실제 경제개발은 이루어졌긴 했죠. 자, 박정희 경제적 성과를 바탕으로 결국 장기 집권을 도모하게 됩니다. 대통령의 3회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을 추진해요. 사실 이거 원래 안 되거든요. 박정희 같은 경우가요, 1967년에
당시 4년 중임제였기 때문에 4년 한 번, 4년 한 번 더 이상 못해요. 1976년에 재선에 성공합니다. 그럼 다시 이제 언제가 가냐면 1971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이 선거에는 박정희가 못 나와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더 나오게 하려고 1969년에 나 한 번만 더 할게 라는 삼선 개헌을 하게 됩니다. 당시 삼선 개헌에는요, 많은 국민들이 반대했습니다. 다시 또 독재가 이루어지냐, 이승만처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공을 하려면 북한이 쳐들어오려고 한다. 내가 지켜야 된다. 또 봐라. 내가 경제발전 시키지 않냐 라는 명분으로 삼선 개헌을 단행하게 되고요.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결국 박정희가 3선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박정희는 반공 독재 체제를 더욱더 강화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갈까요? 자, 이제 유신 체제와 반독재 민주화 운동과 5.18 민주화 운동 군사 독재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현장에서 함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광복 이후부터 지금까지 뭐가 있었냐면 여러 번의 개헌이 있었죠. 우리가 이제 배운 내용 중에 이제 마지막 개헌은 3선 개헌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부에. 그 박정희 정부의 3선 개헌에 대해서까지의 초대 개헌, 최초의 개헌부터 오늘 방금 배웠던 3선 개헌까지의 개헌의 내용을 제가 한번 칠판 수업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옆쪽으로 순간이동으로 푹 떼었습니다. 그럼 칠판 수업을 통해서 한번 제 순간이동 한 거 보셨죠? 자, 그럼 칠판 수업을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48년에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헌법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제헌헌법이라고 합니다. 7월 17일 우리가 이걸 제헌절이라고 하죠. 헌법의 기본 방향은 대통령과 운영을 하고요. 대통령과 부통령은 간선제입니다. 직선제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거예요. 직선제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직선제가 되겠습니다. 간선제는 우리가 뽑은 대표인들, 국회의원이 선거를 간선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952년 이승만 정권입니다. 1차 개헌이 이루어지죠. 자, 1차 개헌의 주 내용은요, 바로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꾼 겁니다. 그럼 왜 바꿨느냐? 당시 국회의원의 수가 더 많았거든요. 야당 수가 더 많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뽑으면 이승만이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머리를 써서 국민들이 직접 뽑게 직선제로 바꿔버립니다. 국회를 양원제로 가고요. 자, 이걸 우리가 발췌 개헌이라고 진행을 합니다. 지금 현재 1952년에는요, 지금 우리가 무슨 시기냐면 한국 전쟁 중이 되겠습니다. 부산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개헌은. 자, 야당과 여당에서 서로 요구하는 내용 중에서 뽑아서 발췌해서 개헌을 이루었다라고 해서 발췌 개헌인데요. 주 내용은 여당이 요구했던 직선제가 되겠습니다. 이승만은 이 개헌을 통해서 또 직선제를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게 됐죠. 자, 이제 문제는 뭐냐? 이승만이가 우리나라가 이제 이 대통령 제도가 뭐였냐면요. 4년 중임제였습니다. 자, 4년 중임제라는 건 4년 하고 2번밖에 못 하는 거예요. 4년 2번. 4년 중임제였습니다. 미국하고 똑같은 제도가 되겠습니다. 미국도 4년 2번 할 수 있죠. 오바마라는 대통령이, 오바마가 아니죠.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4년 하고 선거에서 졌잖아요. 한 번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나오려고 합니다. 뭐 그런다고 하면 언론에 본 것 같습니다. 자, 우리도 똑같게 4년에 2번 할 수 있었는데요. 자,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했습니다. 이제 뭐 돼요? 근데 이승만이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독재거든. 독재자거든. 그러다 보니까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폐지합니다. 계속 이제까지 죽을 때까지. 조선시대 왕처럼. 초대 대통령 누구야? 이승만이죠. 요게 2차 개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4.4.5입 개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우리 배웠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4.4.5입 개헌이라는 게 정말 황당할 겁니다. 우리가 뭐 배워서 알고 있겠지만 당시 국회의원의 제적입니다. 헌법의 개정을 통과하려면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요. 자, 203의 3분의 2를 계산하면 135.3333 이렇게 나갑니다. 자, 그러면 3분의 2 이상이니까 136표가 나와야 돼요. 136표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맞죠? 자, 그런데 한 표가 딱 부족해요. 몇 표가 나와버리냐면 135표가 나와버립니다. 자, 이건 어떻게 돼요? 당시 국회에서는 이건 부결됐다라고 평가합니다. 부결됐다. 그래서 이승만의 대통령의 도전은 이제 불가하게 된 겁니다. 근데요, 다음날 바뀌어버려요. 수학적 원리를 따져버립니다. 4.4.5입을 도입하는 거죠. 0.34는 존재할 수, 사람으로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없애야 된다. 그래서 135명이라고 보고 135표를 받았기 때문에 부결이 갑자기 통과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개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이가 없죠. 자, 3차 개헌 갈까요? 3차 개헌은 이제 4.19로 이승만이 하야했습니다. 그래서 장면 하기 위한 바탕이 됐죠. 내각제와 양을 합니다. 왜? 대통령제를 해보니까 너무 독재로 가더라는 거죠. 자, 하지만 또 4차 개헌이 이루어지죠. 4차 개헌 내용은 이거예요. 자, 4차 개헌은 실제 우리가 이제 범죄자를 처벌하는데 공소시효가 지나버리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3.15 불거자 관련해서는 이미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끝났죠. 하지만 그들을 다시 적용해 소급해서 한 번 벌을 받았다. 뭐 예를 들면
3.15 부정선거로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무죄 판단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끝난 건데 다시 그들을 소급해서 처벌을 만드는 거죠. 이게 4차 개헌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처벌했냐? 아니요. 처벌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4차 개헌을 통해서도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았었죠. 자, 그리고 이제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게 되고요. 박정희 군정 대통령제로 다시 바꿔버립니다. 국회도 단원제로 바꿔버리고 61년입니다. 자, 그리고 쭉 가다가 이제 박정희도 공화당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 2번 하죠. 1969년에 6차 3선을 이루어냅니다. 이제 그 다음에 7차, 8차, 9차까지 이루어지거든요. 자, 이제 우리는 아직 거기는 이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더 하진 않습니다만은 이제 아마 시험 범위가 아마 여기까지 될 것 같아요. 이 개헌으로 따지자면.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더 하면 여러분들 공부하기 힘드니까. 이제 그 다음 개헌이 이제 유신헌법이라고 독재를 이제 가담한다는 되죠. 자,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 개헌의 특징이 뭐예요? 국가를 위한 개헌이었습니까? 아니, 독재자, 정치인들을 위한 개헌이 대다수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까지는 이승만 정권이고요. 자, 여기는 장명 정부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자, 여기는 이승만 다음 사이. 그 다음에 이거는 박정희 군정. 그 다음에 박정희 정부 때가 개헌이 되겠습니다. 순서와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헌을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